퇴근길 버스 혹은 지하철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다가 문득 기묘한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 맞은편에선 어떤 아저씨의 손이 눈에 들어오는 찰나 같은 순간이죠. 거칠게 굵어진 손마디와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낯선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의 거대한 삶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오늘 아침 어떤 피로를 견디며 집을 나섰겠구나. 저 거칠어진 손으로 누군가의 생계를 묵묵히 지탱해왔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왠지 모를 슬픈 듯 서글픈 감정, 가슴에 몽글몽글한 멍우리가 맺히는 것 같은 특유의 먹먹한 느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기묘하고 묵직한 감정을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만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저 낯선이 역시 나와 완벽하게 동등한 밀도의 서사와 고통을 지닌 1인칭 주인공이라는 이 생생한 자각.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를 만든 작가 존 코에닉은 그의 저서 슬픔에 이름 붙이기에서 이 먹먹한 실존적 자각에 썬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감각입니다. 사실 현대 언어가 미처 다담지 못했을 뿐 우리 내면에는 이처럼 정교하고 이름 없는 슬픔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그 공간이 주는 특유의 온기의 부재를 느끼며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한 결핍. 이 책에서는 이 상태를 케노시아라고 부릅니다. 또 바깥 세상의 거센 장마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공간에서 창밖의 소리를 들으며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 외부의 거친 혼란이 역설적으로 내 공간의 고요함을 증명해주는 이 안전한 느낌은 크리스 아리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름 없던 내 정서에 정확한 언어의 뼈대를 세워주는 순간 비로소 그 감정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썬더라는 감정을 조금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타인을 향한 듯한 이 먹먹한 감정이 어쩌면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거든요. 이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빈도 착각 혹은 선택적 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제 주변에 평소 탈모가 고민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또 큰맘 먹고 새 차를 한 대 뽑은 사람들은 그날부터 이상하게 도로 위에 나랑 똑같은 차만 돌아다닌다고 말하기도 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에 갑자기 똑같은 차나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이미 예민해진 감각이 세상을 걸러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유독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투명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선택적으로 투과해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타인의 삶을 보며 썬더를 강하게 느끼는 건 역시 이 선택적 주의가 작동한 결과는 아닐까요? 버스를 타고 가다 문득 내 눈에 박힌 낯선 어른의 주름진 손, 그리고 그 손을 보며 가슴 먹먹하게 올라오는 슬픔.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상상하는 감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썬더는 외부의 삶을 바라보는 동시에 내 안의 가장 취약한 감정을 아주 날카롭게 건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름진 손을 보며 느껴지는 먹먹함의 실체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며 삶의 무게를 실감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다가 손이 거칠어진 내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내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이 찾아오면 참 아련하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것은 외부 자극을 통해 내 본질적인 슬픔과 이지가 건드려진 나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정직한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더 원론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지극히 개인적인 불안이나 회의감 같은 이 날것의 감정을 꼭 마주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면 무엇이 좋은 걸까요? 이는 비로소 그 감정의 정체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어른들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항상 삶의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 역시 길거리에서 낯선 이의 삶을 목격하며 기묘한 썬더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쓸쓸한 감상 정도로 흘려보냈을 그 먹먹함을 그 친구는 가만히 멈춰서서 분해하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타인만을 향한 줄 알았던 그 슬픔의 진짜 종착지가 안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매일 시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애통함이었다는 것을요. 남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며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결핍을 그제야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숨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친구는 과감하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던 분야를 다시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그 친구는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으로요.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만약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만 가지 자극을 전부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든다면 뇌는 과부하로 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뇌가 생존과 효율을 위해 정보를 초고속으로 압축해 던지는 가장 빠른 신호가 감정입니다. 막연한 씁쓸함을 그저 술이나 스마트폰으로 흘려보내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삶의 진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차분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최고의 내면 체크리스트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 경이로운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정서에는 미처 이름을 붙이지 못해 방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감정에는 전혀 엉뚱한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내면의 깊은 결핍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을 그저 성실함이라는 훈장으로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자문해보죠.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페이지마다 무심코 붙여왔던 감정의 이름표들이 과연 얼마나 맞는 것일까? 사람들은 진짜 내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내 감정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를 직시하기보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짜 행복이라는 엉뚱한 이름표를 덧대며 살아가려 하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서적 결핍을 사교적인 행복으로 잘못 이름 붙이는 일입니다.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모임을 주도하고 술에 취해 필사적으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는 대부분의 사례들처럼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안쪽을 냉정하게 해체해보면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려 애쓰는 단발성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면의 불편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더 크게 웃으며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을 잘못 붙인 감정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허가 해일처럼 밀려와서 인간관계에 번아웃이 오고 며칠을 알아눕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가짜 행복이라는 이름의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 봐야 독은 채워지지 않고 공허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는 정서적 허기짐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기를 더 강력하게 강화하는 중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서늘한 질문이 스친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붙여온 감정의 이름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름을 잘못 붙인 감정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결핍과 불안에 행복이나 성실함이라는 엉뚱한 이름표를 붙여놓고 외면하는 한 우리 뇌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가짜 행복을 찾아 더 거칠게 질주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감정의 오독은 우리 내면의 생각을 걷잡을 수 없이 과속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바쁘게 살아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뇌가 더 심해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풀악셀을 밟고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그 어떤 표지판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제멋대로 과속하며 꼬리를 무는 정서적 허기와 잘못 붙여진 이름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결핍에 대한 구질구질한 위로나 어설프고 애매한 분석이 아닙니다. 가속하는 뇌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물리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썬더라는 감정은 결국 타인의 삶을 문득 깊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먹먹한 감정이 유독 오래 남는다면 그건 결코 타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 사람을 보는 내 필터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불안, 결핍, 죄책감,
혹은 외로움이 동시에 건드려진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모호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빠르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붙어있던 이름표를 냉정하게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던 정서가 사실은 지독한 외로움은 아니었는지, 내가 성실함이라고 믿었던 강박이 사실은 내면의 불안은 아니었는지, 내가 친화력이라고 포장했던 외출이 사실은 내면의 결핍을 잠깐 덮어두기 위한 단발성 비명은 아니었는지, 감정은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생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철저히 해체하고 해석해봐야 할 생존 신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려면 일단 속도를 낮추고 멈춰서야 합니다. 방법이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내 날것의 감정을 텍스트로 꺼내보는 감정일기, 혹은 잡념을 가라앉히는 산책이나 조용한 호흡도 좋습니다. 또 싱잉볼처럼 하나의 소리와 진동에 주의를 묶어두는 작은 리추얼이어도 좋겠죠. 본질은 어떤 도구를 쓰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폭주하고 있는 나를 잠시 멈춰 세우고 마주하는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이의 삶이 문득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냥 아련한 감상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먹먹한 정서가 어쩌면 외부가 아닌 우리의 내면을 향해 가장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진짜 제대로 된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가? 마음의 과속을 멈추고 내면의 진짜 신호와 마주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리추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실마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상 링크를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연구소 빈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